네, 반갑습니다. 압구정 아카데미 오늘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오늘 5번째 시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자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5번째 주제는 코로나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저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하영 학교장 학과장님 그리고 이종현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사회복지학과 소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장 오하영 교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2010년도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개교와 함께 성장을 해왔고요. 또 휴먼 서비스를 실천하는 그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그 현장에서 홍익을 실천하는 그 전문 복지가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종현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의 그 표어는 복지는 즐겁고 기쁘다. 일단 복지 공부를 즐겁게 하고 나중에 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기쁘게 일하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행복한 세상, 그야말로 홍익을 실천하는 세상이 다가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사회복지 전반에 또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이런 의료 또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이 실상과 허상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오히려 거꾸로 한국의 이런 의료나 복지 체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그 코로나라는 그 위기 상황과 또 이제 우리가 한국의 복지를 조금 이렇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사를 통해서 그 각 국가별로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를 좀 이제 먼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연결이 되었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확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지금 이제 장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대공황 이후에 1930년도에 뉴딜 정책을 통해서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빠진 게 의료복지만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그 공공 시스템 안에서 의료복지가 굉장히 위기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탄생을 한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복지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GDP 대비 복지에 그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경제 위기 때 복지 예산을 감축하거나 축소하는 반면 달리 그 1990년대 우리가 IMF 경제 위기 때 정말 복지에 대대적인 그 수술을 해서 그 지금과 같은 그 기초수급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건강보험 제도가 확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우리가 이미 메르스를 경험을 하면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공공의료보험, 공공의료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공공 시스템, 또 검사 시스템, 또 정부의 대응 전략, 또 민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위기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 축적되어 온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거기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그 오바마 케어 때 그나마 이제 의료보험 체계를 올린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사실 공공의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의 예를 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예컨대 이제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 지금 상당히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특히 그 알프스 쪽에서 스키 타고 막 그러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많이 접촉된 사람들이 각 나라로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컸던 거고,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약 한 8만 명 정도가 확진자고 죽은 숫자가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그나마 유럽에서 유럽 강대국 중에서 가장
확진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시스템, 특히 인구 10만 명당 그 의료 체계에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병실 개수가 33개가 되고요. 근데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들은 뭐 인구 10만 명당 8개, 9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오는 그런 데미지를 이제 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대응한 것은 복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 국민이 국난에 대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다 같이 국민 전체가 상당히 단합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위기 때 또 아주 하나 되는 한국의 국민의 저력이 또 이 사회복지에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그것이 오히려 좀 효과를 발휘하는데 힘이 된 것 같은데요. 방금 이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럽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런 기치 아래서 또 국경 없이 막 이동성이 뭐 자유롭고 또 인권, 개인에 대한 이런 게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이 예를 들면 이런 동선을 추적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은 상당히 그렇죠. 반대를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이탈리아, 스페인, 또 독일, 프랑스에 대한 이런 유럽, 특히 유학을 유럽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사실은 그렇게 뭐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거의 준전시 상황에 관한 그런 사태니까 아마 그쪽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뭐 번질 줄은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것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국가 뭐 추경 예산안 내놓은 거 보면 엄청난 규모의 돈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뭐 예측은 했다고 하지만은 워낙 우리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학습 효과가 뭐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응 방식이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빨리빨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뭐 갈등도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단결하는 모습들은 뭐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유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저희가 유럽이라고 하면 항상 사회복지의 선진국, 그런 모델을 또 많이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인에 대한 그 동선 추적, 그 다음에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 개인의 인권과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명제 사이에서 유럽과 한국의 첨예한 그 달리 보이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인식도 상당한 반면, 전통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런 인권을 아주 강조했던 국가들 중심에서는 굉장히 다른 논쟁이 커지는 걸 보고 오히려 한국 시민들이 조금 또 새로운 시각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그게 아마 가장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문화권마다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명 존중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밀 보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따져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동선이 노출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개인의 인권에 관하여도 직결되는 문제고, 근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개인의 생명,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독재라든지 사회주의식의 어떤 통제
이제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유럽에서는 요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앞으로의 그 사회가 상당히 더 통제가 가능하고 또 통제가 심해지고 특히 이제 국가의 이익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무슨 뭐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는 이제 선배들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식의 그런 그 자가격리 앱 이런 것들을 워낙 그쪽에 지금 환자가 많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우리도 도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려를 해야 할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추는 추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별과 연령 같은 거를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너무 사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없이 그냥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왔다 요 정도만 노출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문화에 따라서 좀 틀린데 또 위기 상황에서는 그 문화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아마 또 저희가 또 한국이 이번에 굉장히 발빠르게 그런 진단 키트에 대한 그렇죠. 사용 승인 이것도 지난 메르스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긴급 승인 제도도 이번에 그렇죠. 그때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한 번 또 사회적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또 가장 또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유례 없는 위기 앞에서 이 긴급 재난 소득 뭐 명칭은 국가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어쨌든 긴급한 위기 앞에 그 사실상 기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본 소득이란 거는 이전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념이 나왔지만 한국은 사실 그런 논의에서 사실상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재난 기본 소득이란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런 사회복지 전반에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재난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논쟁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이 재난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재난 상황에서 특별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느냐, 이제 이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관점과 그 입장이, 그리고 이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1,000불씩 준다고 했는데 아주 상층 기본 부자, 정말 상층의 그 부자들은 또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들은 그 예산이라는 것과 또 재원 마련, 그다음에 지원의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 아래에 한해서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게, 그때 그럼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재난소득 기준 선정의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복지 대상 선정에서 그 보편주의로 갈 것이냐, 선별주의로 갈 것이냐, 이 논쟁은 오랜 역사 동안 지속을 해왔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도 앞서서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하고도 같이 잠깐 이렇게 급할 때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별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을 무시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선별주의를 지금처럼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야말로 그 금액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또 이제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이 복지의 그 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만 하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주제인데요.
이게 정말 그 제2의 IMF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야말로 사각지대로 인해서 그 나자빠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지는 그 공존과 생존의 입장에서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재난소득에 관련돼서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엄청난 저항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실제로 복지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1년에 전체 벌어들이는 돈, GDP의 약 11%를 복지를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네비아 같은 나라는 30% 이상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한 30%, 미국이나 일본이 선별적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2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고 지금 재난소득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심성에는 국난 극복의 DNA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복지 DNA는 아직까지 낮은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위 70%가 됐든 보편적으로 됐든 아마 엄청난 저항에 이제 직면할 텐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복지를 시작을 한다 이런 마음 가진 자세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발전적인 복지 국가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복지 국가에 대한 이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본 소득 뿐만 아니라 나오면 이제 복지 포퓰리즘, 이런 정치적으로 항상 공격을 하는 쪽과 공격을 그렇죠. 저항하는 쪽과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OECD 평균으로 보면 한참 그렇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복지에 대한 저항이, 심리적인 저항이 왜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제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지금 심성에는 상당히 웬만하면 다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일해서 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심성이 일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렇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까지 온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내가 남한테 줘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복지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망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허황된 그런 아주 허위 의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지는 지금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금방 장 교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복지를 쓰는 그 비율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복지 출발 자체가 그런 선별주의적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편주의로 가야 한다, 아니면 보편주의를 해야 한다 했을 때는 좀 많은 저항과 거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국가, 이런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보편주의 복지를 택했고, 본인의 그런 이제 소득에서 30% 이상 세금으로 떼는 거, 그리고 노후를 보장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이제 얘기가 나왔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막 찬반 양론이 뜨겁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한국이 아무래도 고도압축 성장과 또 아직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멀고 이런 생각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정보도 접하면서 네. 조금 이런 복지에 대한 그 정보와 의식도 좀 확대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또 하나 질문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이런 국경 폐쇄, 봉쇄, 네. 또 우리나라 같은 시민 참여로 인한 적절한 그 대책, 이런 여러 가지 갈래에서 각국이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다인종 국가로 사실 대륙이 움직이고 있지만, 반면 한국은 이제 우리가 늘상 해왔던 단일 민족,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미 한국에서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 200만 명을 그렇죠. 넘어섰다고 할 만큼 사실상 다문화, 네, 다문화 가정부터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좀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자세, 또 소외 계층도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또 다문화 가정들도 또 그런 인식도 생길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재난소득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해서만 이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게 그 세계화 안에서 그 굉장히 많은 자본과 노동이 이주를 했는데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현재 그 다문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들은 재난 그 대상의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다문화 대상 안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비중이 사실은 가장 큰데 재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국민의 그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서만 이제 국민과 동일하게 그 가구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냐 아니냐 그게 다시 한번 또 이제 명확하게 갈라지는 경계를 이제 분명하게 축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한번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우리 자국민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자국민 보호를 원칙으로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는 지금과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세계화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이 그 온라인이나 화상이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앞으로의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세계화와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역행하는 그런 일들도 또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방과 확산과 함께 동시에 그 경계와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이제 저는 이 두 축이 같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전염병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이런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그냥 묵과하는 거,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촌 위기에 아주 정말 공동으로 단결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런 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지구촌 사회가 새롭게 재정립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오 교수님처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세계화는 앞으로 계속 뭐 진행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세계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뭐 생겨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정말로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은 제3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자기네 노동력을 합법적이 아니라 말하면 불법적으로 이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구제 대책은 그거는 뭐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그렇죠.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논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것이 아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요번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빨리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경이 다 없어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교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벌써 한 10몇 년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가 울리시 백이라는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리스크가 상당히 세계화된다. 이미 다 얘기한 적이 다 있습니다. 위험사회학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그 어떤 리스크가 국제적으로 번지는 거는 뭐 이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염 문제라든지 예컨대 뭐 우리가 늘 봄마다 겪는 뭐 미세먼지 문제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앞으로 생겨나겠죠. 네.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살아왔던 20세기, 21세기까지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19로 지구가 정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자각, 또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 국가 체계나 방식, 이런 문화적 형태를 보면서 오히려 유네스코가 이제 지금 굉장히 강조해왔던 세계 시민 네.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도 2, 3년 전부터 초등학교부터 이 세계 시민 교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인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시민이구나, 뭐 지구 시민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경험적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식이 또 확장되는 게 그렇죠. 오히려 네. 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점프를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고요. 지구, 세계. 근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또 자연스러웠던 거 아닌가. 이런 세계 시민, 뭐 이런 어떤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들. 글쎄요, 그건 뭐 상당히 아주 장시간의 토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아마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은 상당히 그 정도는 낮을 수가 있겠죠. 서구 사람들이야 자기네가 이제 뭐 이 지구상을 상당히 지배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상당히 미리 그런 얘기들을 먼저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홍익인간의 이념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쓰는 표현, 이 우리성, 우리. 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낱말 앞에 붙는 게 우리자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가족, 자기네 마을, 국가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펼친다면은 뭐 전 세계의 세계 시민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일깨워서 우리의 우리의식을 확장시킨다면은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지구 시민으로서와 대등한,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성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제 깨어나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한국이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정말 최전선에서 어쩌면은 그 전 지구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너네도 해봐 하고 이제 자료를 공유해 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생각이 드는 한편, 또 한편에서는 이게 지구가 하나구나, 정말 지구인으로서의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몇몇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 우리 남편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이 우리라고 하는 그게 영어의 위하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구의 어떤 공동체 의식 이상을 포함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런 릴레이 아카데미가 한국인의 고함, 여기 이제 총장님 저서에 이미 뭐 십수년 전에 내셨던 저서에서 이런 한국의 가치, 한국의 어떤 정신 문화의 어떤 그 해안들을 이제 좀 되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서 조금 인상 깊게 보았던 내용,
한 번씩 말씀으로 좀 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예전에도 한번 읽었고, 그 최근에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가장 최근 이런 우리 상황하고 맞물려서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 홍익 네티즌들에게 고한다라는 챕터하고, 그다음에 홍익 가정,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상이 남았어요. 요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악성 댓글, 사이버 폭력이 너무 심각하고, 사이버상의 그런 어떤 성폭력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이버 테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콘텐츠가 앞으로 코로나19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말 중요한 사회가 되고, 인터넷이라는 거,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밀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정말 힐링을 할 것이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홍익가정은 한국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답니다. 네, 홍익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죠. 돌아서면 밥하고, 또 돌아서면 밥하고, 식구들이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정 이야기하는 것 중에도 많은 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했니? 공부해라.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이 이야기 이외에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뭘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대화는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아빠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안에서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가정 안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고, 좀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 홍익가정의 챕터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시공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동안에 그런 홍익가정을 만들어야죠. 네네. 네. 예, 저도 지금 오하영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역시 이 한국인의 고함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인들, 제가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성, 이것을 총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장애인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주로 이제 장애인한테 제가 많이 권했던 방법인데, 총장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법, 같이 장애인과 일반인과 같이 들숨 날숨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들이 상당히 좀 평화를 느낀다 그럴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은근히 공격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런 호흡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마음들이 좀 평화로워지고 좀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호흡 가지고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같이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존이거든요. 생존과 공존인데, 생존하려면 우리가 공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실천적인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저는 그것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실천적인 전략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 될 그런 덕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라는 또 공존, 또 호흡, 이런 생활 문화까지 마지막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5번째 시간, 코로나19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저희 사회복지학과 오하영 교수님, 이정현 교수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항상 구호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또 우리성을 강조하는 지구시민 화이팅.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